암세포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귀한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암 환자분 중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토마토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모 원장 문창식입니다. 지금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 암 치료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아주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소중한 일상이 되는 거고, 일상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떤 존경과 잘 치료가 되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맘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 땀이 나고 쉽게 지치고 입맛을 일으키 마련이죠. 하물며 지금 암 치료하면서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방사선 치료 또는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환우분들에게는 여름이라는 게 정말 매우 버거운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일단 뭐 체력이 급격하게 바닥을 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 겹치게 되면 뭐 입안에 점막이 다 헐어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사실은 이제 고통스럽고, 속은 계속 울렁거리고 실제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너무 잘 못 드시니까 뭐라도 더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가족들은 뭐라도 좀 더 먹이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입맛도 없고 또 사실 기력이 없어 가지고 숟가락 들 힘조차 나지 않는 것이 우리 환우분들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음식으로 정말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음식이 약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되고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항암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의 고비를 거뜬히 이겨내고 내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 씨앗을 완벽하게 말려버리기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름철 자연식품 탑5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어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전 세계 저명한 의학 논문이나 어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항암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식품들만을 엄선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의학 용어는 전부 빼고 우리 환자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식탁에 올리실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여러분만의 강력한 항암 무기를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암세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름철 최고의 천연 항암 식품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여름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여름을 대표하는 붉은 보석이자 우리의 채소와 과일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 토마토가 붉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뜻이죠. 특히 암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토마토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토마토 속에 이 토마토 안에 있는 붉은색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라이코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우리 몸속에 나쁜 찌꺼기나 활성산소들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싹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여러 암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를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변에
새로운 핏줄, 우리가 신생혈관이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혈관 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라이코펜이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즉 뭐냐면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는 이게 보급로죠.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영양분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귀한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암 환자분 중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토마토는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먹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지용성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름을 첨가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흡수율이 되게 한 4배에서 5배 이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위와 장의 점막이 약해져서 우리가 차가운 생으로 먹는 경우에 소화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특히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질긴 이게 껍질도 이게 부드럽게, 그리고 껍질은 가능한 한 아주 거칠잖아요. 그래서 익히면은 이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이걸 벗겨버리고 여기에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이런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위장에도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또 익히는 방법이 라이코펜의 항암 효과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다리님께서 보내주신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르신 있는 집은 이렇게 먹으면 건강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 귀리, 보리, 백미 이걸 슬쩍 갈아서 무, 배추, 마늘, 부추 넣고 끓여 먹고 있어요. 백미는 뺄까요? 이분은 뭐 암 환자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으면 귀리라든지 보리, 뭐 백미 갈아서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무, 배추, 마늘, 부추 이런 부분들을 넣는다면 상당히 건강식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뭐 백미를 많은 양이 들어갈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조금 들어간 건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백미가 좀 안 들어가면 사실 너무 거칠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드시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백미를 좀 줄이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거친 것들이 많거든요. 현미도 좀 거칠고요. 그 다음에 귀리도 거칠고 보리도 약간 거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좀 부드러우면서 잡곡을 저는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콩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잡곡 있잖아요. 조수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첨가를 한다면 현미나 이런 거친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미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백미를 무조건 뺀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오히려 우리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건강한 거라도 드시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드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서경옥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잡곡, 현미만 먹으면 밥이 거칠어서 쌀과 찹쌀 섞어서 먹는데 쌀은 빼야 할까요? 쌀이나 찹쌀이나 탄수화물은 함량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쌀하고 찹쌀에서 찹쌀이 조금 좋다고 본다면 찹쌀 속에는 크롬이라는 게 좀 더 들어있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쓰는데 뭐 백미는 빼고 그럼 찹쌀만 한다면 찹쌀 죽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잡곡을 좀 섞는 아니면은 또 뭐 귀리라든지 뭐 현미도 약간 섞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백미는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던데 이 부분을 안 넣더라도 우리 환자분이 잘 드실 수 있다면 뭐 빼는 것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암 환자 수분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분들한테 물 섭취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1.5에서 2리터 이상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항암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왜? 간단하게 생각해요. 첫째, 항암을 했으니까 항암이 어쨌든 항암 약효가 끝나고 나면 빨리빨리 배설을 해줘야 하잖아요. 콩팥이나 간헐천에서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나서 반감기가 지나면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 물을 많이 마셔서 희석을 시켜주고 소변으로 빼내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항암하는 동안에 음식 같은 걸 먹을 때도 사실 부드러워지려면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을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할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말았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사용하는 물도 물로 포함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국을 먹는다. 국 속에 있는 물도 물 양으로 칠 건지. 그 다음에 미음이나 죽으로 먹는데 이 안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해당을 할 건지. 근데 우리가 실제 그 물을 말할 때는 빈속에 희석하지 않고 단순 물만 먹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물은 그 음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는 소화시키기 위한 용도로서만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암할 때는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을 마실 때 그럼 단순히 우리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게 좋으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가? 되게 우리 정수기 물은 증류수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역삼투압 방식과 그 다음에 삼투압 방식을 같이 한 정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미네랄이 많지 않아요. 미네랄이 많은 물을 먹는다면 물도 마시고 미네랄도 섭취하고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되게 보면은 물을 마실 때 정수기 물을 아니면은 또 그걸 마시죠. 생수 속에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시면 좋은데, 저는 여기에다가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같이 들어간다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우리가 우리가 차가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연하게 해서, 우리 녹차 같은 경우도 녹차가 있고 녹차물이 있어요. 녹차는 어때요? 녹차는 여러 가지 카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테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가 한 100cc에다가 만들 차를 한 500cc 물에다가 하면은 이건 차가 아니고 차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그러면 그런 재료들은 뭐 녹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나무, 저는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권하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돼요. 그리고 뭐 연잎, 그리고 뭐 감잎,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로마가 있다면 아로마를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하면은, 단순하게 물 마실 때는 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물 마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냥 물만 먹는 것보다 훨씬 먹기도 좋고, 또 우리가 장시간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할 때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녹차를 넣어가지고 녹차물을 만들어서 먹고, 내일은 뭐 비타민 나무 물을 만들어서 먹고, 뭐 모레는 연잎차를 만들어서 먹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에 더 친숙해져요. 물을 많이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물이 더 생각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어떤 물 자체를 가지고 청소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해서 암을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네랄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호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많이 마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물만 마시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물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암 환자에게 오메가3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오메가3의 역할은 사실 오메가3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는 일단은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이게 세포막을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그냥 무슨 뭐 단백질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포막은요, 지방,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지방산하고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세포막입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우리가 벽 쌓듯이 그 뭐 시멘트 뭐 해가지고서 하늘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산과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블럭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거든요.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에 염증이 적어져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은 염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때요? 자가 면역이라든지 대사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오메가6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오메가3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염증성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암으로도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3로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필요하고, 또 오메가3가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3로 이렇게 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좋아요. 영양 공급도 좋고.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우리가 불포화지방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분자 구조에서 포화지방산은 아주 밀집이 돼요. 밀집이 돼서 이 안으로 어떤 산소나 영양소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틈이 많아요. 틈이 많아. 그래서 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좋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는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게끔 해줘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바로 이제 세포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모세혈관에서 원활하게 산소 공급. 우리 암에서는 특히 산소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암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오메가3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메가3가 어떤 우리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 오메가3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오메가3는 특별한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양으로 기준은 돼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쓰게 되면 한 1g 쓰는 경우도 있고 2g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크게 어떤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기준은 크게는 없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동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식물성은 우리가 DHA나 EPA가 적은 순수 오메가3가 이제 많은 부분. 되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DHA나 EPA보다는 순수 오메가3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식물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 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HA나 EPA가 많은 것은 동물성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오메가3의 단점이 여기에는
식물성에 비해서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함유된 게 많아요.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 그럼 전체가 오메가3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절반 정도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 물질로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제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에 많이 필요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에 전이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암인 경우에는 오히려 동물성 오메가3가 좋으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DHA나 EPA는 되게 이제 BBB라 해서 뇌 장벽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고, 단지 용량은 아주 탄력적입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는 우리 환자분도 아마 그리 많이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C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항산화제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작용이 이제 우리 비타민C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암 환자한테서 비타민C를 쓰는 것은 그 항산화 작용 외에 또 하나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량을 쓰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용량,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 일반적인 개념의 비타민C는 사실은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6g 먹는 경우도 있고, 9g 먹는 경우도 있고, 12g 정도. 되게 이제 많이 먹으면 12g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12g 먹는데 만약에 뭐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시죠. 줄여서 나한테 설사가 나지 않는 그 경계선 부근이 나한테 맞는 용량이에요. 또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비타민C가 아주 시잖아요. 먹으면은 뭐 위장장애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또 요즘에는 그런 그 위장 장애를 좀 줄일 수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도 보면은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운동이 좋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산화물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키는 기능, 그게 이제 저용량으로 썼을 경우에 비타민C 역할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암을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고용량이죠. 고용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이 비타민C가 이게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암세포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그 다음에 수소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가 암세포에는 없어요. 근데 정상세포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이 들어가요. 가는데 이것을 정상세포에서는 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무해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에는 아주 유독성을 발휘를 하고, 정상세포에는 무해한 기능을 하는 게 비타민C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량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쓰는 이제 고용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용량이고 혈중 농도를 아주 높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40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용량일수록 그런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가 암 환자한테 쓰는 것은 그런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같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걸러지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든지 항암 작용을 하든지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왜 이제 그 배출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비타민C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벌써 이제 몸에 들어오고 나서 4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간 정도 되면 거의 방광의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왜 이제 비타민C를 이렇게 빠른 배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횟수를 얼마 정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마 소변하고 관련돼서 물어본 것은 비타민 C를 썼을 경우에 소변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결석 같은 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변 문제를 항상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